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1974년 8월 15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제29회 광복절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두 가지 커다란 기쁨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29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날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지하철 개통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를 잇는 7.8km 구간, 대한민국 최초의 전철이 그날 첫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지하철 개통 소식을 전했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구나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대한민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비극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8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을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 외교사절단, 그리고 수많은 내빈들이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자리에는 열기가 넘쳤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그날도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식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경수 여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 한 분이었습니다. 1925년생인 그녀는 서울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잃지 않았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1950년 박정희 당시 소련과 결혼한 이후 그녀는 군인의 아내로서, 그리고 1963년 이후로는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는 화려한 정치적 역할보다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적극 지원했고, 미망인과 고아들을 돕는 사회복지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소탈하고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했던 그녀는 국민들로부터 어머니 같은 영부인이라는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 자녀 중 맏딸인 박근혜는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고, 차녀 박글령과 아들 박지만은 국내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듯 보였던 광복절 아침, 아무도 몇 시간 후 일어날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단상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국 근대화와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전 10시 23분 객석 중앙 통로에서 한 남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그는 재빠르게 권총을 꺼내 단상을 향해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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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극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리거나 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범인은 문세광, 22세의 제1교포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란 제1한국인 2세로 조총련 계열 조직의 영향을 받아 북한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권총을 구입한 그는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했고, 광복절 기념식장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대통령을 단상 아래로 끌어내리며 엄호했습니다. 문세광은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그중 한 발의 총알이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얀 한복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단상은 아비규환이었고 경호원들이 급히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총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세광이 쏜 총알은 단상 뒤편의 합창단원 장봉화 양의 머리를 맞췄고 그녀 역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경호원과 경찰들이 문세광을 제압했습니다. 총격이 멈춘 후에도 극장 안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부상자들의 신음소리, 달려가는 발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급히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머리에 입은 총상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오후 7시 정각 유경수 여사는 향년 49세로 운명하셨습니다. 유경수 여사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여사의 서거 소식과 생애를 전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오후 개통 예정이었던 지하철 1호선의 축하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기쁨의 날이어야 할 광복절이 깊은 슬픔의 날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에 있던 장녀 박근혜였습니다. 당시 22세였던 그녀는 어머니의 저격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는 오열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강인한 모습을 보였던 그였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가 있었기에 그는 비통한 마음을 억누르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8월 19일 유경수 여사의 국민장이 거행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조기가 개항되었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영결식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여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누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나라며 통곡했습니다. 여사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날의 슬픔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였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과 대립의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의 확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국내외로 확산되었습니다. 먼저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범인 문세광이 일본에서 권총을 구입했고 일본 경찰의 허술한 관리 속에서 무기를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양국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대사 소환, 각종 교류 중단 등 외교적 마찰이 이어졌고 양국 국민 감정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보안과 경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무장한 테러범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 행사장에 침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경호실이 대폭 강화되었고 대통령 경호에 관한 각종 규정과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범인 문세광은 체포 직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조국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세광은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4년 12월 20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범행 후 불과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함께 희생된 장봉화 양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그녀의 죽음 역시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 22세의 박근혜가 청와대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한 채 급히 귀국한 그녀는 갑작스럽게 공적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각종 국가 행사와 외교 만찬, 사회복지 시설 방문 등 어머니가 해오던 일들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슬픔을 억누르고 의연하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박근혜가 정치에 입문하고 결국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그녀의 대통령 재임 기간도 논란으로 가득했지만 1974년 8월 15일은 분명 그녀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더욱 과묵해졌고 업무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역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하면서 18년간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시 총격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1974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아침 사람들은 지하철 개통이라는 기쁜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예정대로 개통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의 교통 발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시스템의 시작점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한 발의 총성으로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서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분단된 조국의 비극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증오와 폭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50년이 지난 지금 유경수 여사는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묘소를 찾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던 1974년 8월 15일, 그날의 기억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1974년의 이슈였던 사건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